1930년대 글로리아 벤더빌트는 세기의 재판으로 알려진 치열한 법정 싸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이모가 양육권과 유산을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남은 부유한 벤더빌트 가문의 상속녀였으며 가족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리아 로렌 벤더빌트는 1924년 2월 20일 뉴욕 맨해튼에서 막대한 미국의 부와 영향력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로리아가 태어난 후 그녀의 아버지가 정말 벤더빌트답게 생겼구나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 눈꼬리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 당시 벤더빌트 가문은 이미 큰 가족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으며 모두 궁극적으로는 19세기 중반 미국 최고의 증기선 및 철도 재벌이었던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벤더빌트는 한때 아마도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차와 선박은 미국 산업화의 교통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재산은 후대에 걸쳐 분산되었지만 벤더빌트 가문의 많은 자손들은 여전히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아버지는 이 재산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지널드 클레이풀 벤더빌트는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형 알프레드는 가문 내 그들 집안목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가 현명하게 투자된다면 더 큰 부를 낳을 수 있었던 시대였기에 레지널드가 상속받은 수백만 달러 역시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탕진하고 말았는데 승마와 도박에 사치스럽게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 글로리아가 겨우 1살 반이었을 때인 1925년 9월에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레지널드와 글로리아 모건 벤더빌트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명한 정치 가문 출신이었고 1923년에 자신보다 24살이나 많은 레지널드와 결혼했는데 이는 어린 글로리아가 태어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레지널드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글로리아 주니어와 이전 결혼에서 낳은 또 다른 딸 캐슬린에게 남겼습니다. 레지널드는 글로리아의 어머니에게는 비교적 적은 수당만을 남겼고 이것이 곧 악명 높은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글로리아는 아직 어린아이였음에도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레지널드 벤더빌트의 무책임함과 부족한 사업 수완에도 불구하고 글로리아와 그녀의 이복 누이가 상속받은 유산은 여전히 약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매우 큰 금액이었으며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1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재산은 글로리아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었고 그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 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 특히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리아의 고모이자 그녀의 아버지의 누나인 거트루드 벤더빌트 휘트니가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초 거트루드는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든 글로리아를 양육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시니어는 1920년대 후반 대부분을 파리, 런던, 비아리츠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보냈고 유럽을 돌아다니는 동안 딸을 뉴욕에 있는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맡겨두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트루드 벤더빌트는 1934년에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글로리아의 양육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당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사실상 양육권 다툼이었지만 동시에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딸의 유산을 잘못 관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신문들은 몇 주 동안 선정적인 풍노들을 보도했는데 글로리아의 어머니가 연루된 레즈비언 관계의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위해 일했던 하녀가 5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이 인용한 표현에 따르면 글로리아 시니어는 칵테일에 미쳐 춤을 추는 어머니이자 성애물에 심취해 독일 왕자의 정부였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글로리아 자신도 언론에 의해 가엾은 부잣집 소녀로 묘사되었습니다. 10살의 상속녀 로서, 아버지를 잃고 무관심한 어머니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아이였죠. 한편 법원 안팎의 언론 소동을 통제하기 위해 판사는 10살 글로리아가 증언할 수 있도록 법정에 있던 거의 모든 참석자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은 글로리아의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임적인 어머니로 간주되었고 양육권과 유산관리 책임이 거트루드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 시니어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주말에 방문할 수 있었고 1936년에 결과에 항소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46년 그녀가 20대 초반이었고 자신의 재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글로리아는 어머니가 매년 받던 21,000달러의 연간 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매년 그 21,000달러를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부터 사망할 때까지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그녀의 언니인 델마 퍼니스 부인과 함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습니다. 글로리아 시니어는 결국 1965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재판 이후 성장하면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 해안의 여러 학교에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명문 그린베일 학교에 다녔고 이어서 코네티컷 파밍턴에 있는 미스 포터스 스쿨에도 잠시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의 유력한 비즈니스와 정치 가문 출신 딸들이 수년간 다녔던 여자 예비학교입니다. 점점 더 매력적인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는 10대 후반에는 모델 활동도 했지만 패션계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이모 밑에서의 엄격한 생활에 지친 그녀는 독립을 결심하고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10대 후반 시절 그녀는 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동안 뉴욕시의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각예술가이자 배우로서도 활동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그녀가 1940년대 초에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수년간 계속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수많은 브로드웨이 작품과 그 당시 잘 알려진 텔레비전 쇼들, 예를 들어 더 러브볼트와 더 타임 오브 유어 라이프 등에 출연했습니다. 글로리아가 할리우드에 도착하자 곧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혼의 상대는 30대 초반의 할리우드 탤런트 에이전트인 팻 디시코였습니다. 글로리아는 결혼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학대적이었고 글로리아는 나중에 디시코가 자신을 여러 차례 눈에 멍이 들게 했고 심리적으로도 자신을 깎아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1945년에 그와 이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그녀와 그녀의 이모 거트루드와의 관계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트루드는 처음부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글로리아가 결국 그와 결혼하자 유언장에서 글로리아를 벤더빌트 재산 상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년 만인 194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시코와 이혼한 다음날 글로리아는 63세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쿠프스키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당시 그녀의 3배였지만 이 결혼은 그녀의 첫 결혼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 결혼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2명의 아들 레오폴드 스타니스라스와 크리스토퍼, 각각 1950년과 1952년 출생을 두었습니다. 또한 글로리아는 1955년 두 번째 이혼 후에도 오래도록 혼자 지내지 않았습니다. 1년 뒤 그녀는 시드니 루멧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글로리아와 동갑이었고 브로드웨이 연출가였던 그는 배우를 꿈꾸던 글로리아와 관심사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해 그의 감독으로서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경력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개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결혼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1963년에 끝났습니다. 아마도 불륜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 모두 몇 주 만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글로리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남편은
또 다른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인 와이어트 에머리 쿠퍼였습니다. 그들은 1978년 와이어트 에머리 쿠퍼가 개심 수술 중 사망할 때까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두 자녀를 두었는데 카터와 앤더슨으로 각각 1965년과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4번의 결혼에 대한 세부사항이지만 글로리아는 수년에 걸쳐 많은 저명 인사들과 수많은 다른 관계를 맺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벌어진 불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 말론 브란도, 가수이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 발명가이자 거물 하워드 휴즈와의 관계, 그리고 아동문학작가 로알드 달과의 불륜설이 포함됩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배우가 되기 위해 나섰지만 글로리아는 오늘날 주로 패션 경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그녀는 마란지 그룹의 모한 마란지와 협력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청바지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그 라인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몇 년 동안 드레스, 블라우스, 신발, 가죽 가방 등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 동안 계속 확장되었고 2000년대에는 성공적인 향수 라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여성 패션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여 수익성이 높았고 그 결과 글로리아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리아 벤더빌트의 말년은 여러 면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덜 극적인 연애사를 가졌고 1978년 4번째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새로운 관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각예술가로서의 활동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녀의 초기 작품 중 일부는 홀마크에서 다양한 카드로 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다시 유리, 페인트, 도자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2000년대에 동부 해안의 다양한 전시 공간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와 관련하여 자선가로서의 역할도 맡았으며 다양한 전시회와 대회에서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의 말년의 가장 큰 사랑은 글쓰기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로리아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기록한 회고록을 6권 가까이 출간했습니다. 특히 1934년에 있었던 어머니와 이모가 관련된 재판을 회상한 회고록과 수년에 걸친 결혼과 연애에 대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3편의 소설을 출간했는데 1989년에 출간된 Never Say Goodbye, 1994년에 출간된 The Memory Book of Star Faithful, 그리고 2009년에 출간된 Obsession, An Erotic Tale입니다. 그녀를 다룬 글과 책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특히 1980년 바버라 골드스미스의 리틀 글로리아 출간으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34년에 있었던 재판과 그 재판이 일어난 문화적 배경을 다룬 작품입니다. 글로리아 벤더빌트는 2019년 6월 17일 맨해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위암으로 보였지만 당시 그녀는 95세였고 오랜 세월 동안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벤더빌트 가문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가 4번째 남편 월터 에머리 쿠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 한 명인 카터는 1988년에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에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인 앤더슨 쿠퍼, 잘 알려진 베테랑 뉴스 앵커이자 저널리스트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글로리아 벤더빌트에 관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역시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영상 업로드 즉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책이나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